한국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 만한 부문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일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가 심상치 않은데요. 뱅크데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행 위기론이 번지고 있고 한국은 또 무역 적자가 쌓이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 전망에 대해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 경영연구원에서 경제 전망을 총괄하고 있는 조영무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연준이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요. 예상했던 거랑 일치를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높은 수준이고 연준의 물가 목표치에 다다르려면 좀 남았으니까요. 연준이 어쨌든 기준금리를 조금은 더 높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직은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은행들이 파산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매우 빠르게 금융시장의 기대가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빠르면은 하반기에 접어들자마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확산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요국들 중앙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가 2% 수준인데 물가 상승률이 크게 상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미 연준은 인플레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고 저희는 지난해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과거 저희가 경험했던 침체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침체의 강도가 마일드하고 깊지 않고 기간도 짧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만큼 미 연준이 그렇게 빨리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금리를 낮추기는 역시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아까도 경기 침체에 빠질 하지만 다행히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어쩌면은 경기 침체의 강도를 더 키우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범위를 더 키우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경기 침체의 강도가 더 커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신가요? 큰 틀에서는 아주 강한 강도의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여전히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가 돈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미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의 규모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볼 때 거의 5조 달러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가계가 이러한 돈들을 쓰면서 한마디로 저축을 까먹으면서 버틸 거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급락할 걸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고용시장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는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은 뜨겁고요. 미국의 실업률은 3% 중반 수준, 거의 역사적 저점에 가깝습니다. 웬만큼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더라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또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역시 이런 경기 침체의 고를 좀 얕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걸로 여전히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속된 말로 하면은 이 부분은 저도 좀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발표되었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33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10%까지 오르고 미국의 주가가 반 이상 급락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미국 금융기관들이 버틴다라고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사실 이러한 결과를 믿었던 거고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일은 사실은 다르죠. 33개 은행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빠진 거죠. 이게 어떤 구멍이 있었던 것을 저도 사실은 지금 알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과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전에 보던 것에 비해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겼고 당초 저희가 봤던 것에 비해서는 경기 침체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지고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은 생겼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보고 있지는 않다. 약간 골이 깊어지고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하드랜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계 쌓인 저축,
그리고 견조한 고용시장 이러한 것들이 좀 버텨줄 거다라는 뷰를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경제로 좀 시각을 바꿔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성장률이 썩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전망이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나오는 숫자들만 봐도 무역 적자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황 뭐 여전히 너무 안 좋고요. 아무래도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데 1.4% 성장률 전망하신 거 그 정도 수준입니까? 기본적인 골자는 수출 부진이 올해도 지속될 거다. 국제금융시장 상황이라던가 또는 세계경제 침체 리스크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늘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져 있다 보니까 주택건설 투자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쉽지가 않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 때문에 과거처럼 SOC 투자가 많이 늘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 만한 부분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반도체 업황과 관련을 해서 전문가분들의 솔직한 뷰를 저희가 참고했던 결과에 의하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빨리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상당수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망을 할 때에는 반도체 부분은 그냥 중립적인 부분으로 제외를 해놓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4%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뷰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을 그래도 찾으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중국 경제잖아요. 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은 한국 수출이야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는 그래도 좀 나중 하반기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아직까지도 조금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과연 우리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단초를 지난해 나타났던 현상에서 이미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해 5월을 전후해서 중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중국이 우리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줄고 대만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줄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어야 맞겠죠. 근데 우리로부터의 수입은 많이 줄었는데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그만큼 안 줄었고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도리어 늘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못했던 것이 정말 중국의 내부적인 요인 때문인가? 아니면 예전과 무언가 다른 우리의 중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무언가 걱정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설령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중국의 수출이 늘고 하더라도 우리로부터 과거처럼 많은 중간재나 자본재를 중국이 수입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뭐 벌어진 지 오래됐고 이미 그 격차가 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나 그런 게 빠져나가면 어쩌냐 하는 얘기가 여전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경기 전망이 썩 좋지 않은데 하느니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그렇진 못하겠지 하는 전망도 있고요. 네. 그래서 위원님은 좀 한국은행 통화 정책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제가 미국의 정책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일 당장 생기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한미 정책 금리 역전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돈이 들어왔던 적도 많았고요. 근데 잘 보면 어떤 때 돈이 실제로 빠져나갔느냐. 한미 정책 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고 역전폭이 더 커지고 그리고 이러한 한미 정책금리 역전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환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역전이 되더라도 그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리어 지금은 정반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된 지 벌써 꽤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은 1.5%포인트까지 확대가 되었고 어쩌면 미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어쩌면 더 못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축소되기보다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확대된 상황에서 적어도 미 연준이 금리 인하로 전환되기까지는 한 6개월에서 그 이상 기간 동안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된 정책금리 역전 폭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지난해보다 올해 앞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후반기에는 항상 역전이 됐었고 말기에 가서 우리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갔던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을 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행이 점점 더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2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어쩌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가 지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러한 면에서 이제 금리 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미 어려워졌고 그 때문에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연준이 이렇게까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지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고요. 그리고 뭐 SVB 은행 파산 같은 경우야 당연히 뒤통수를 맞으셨다고 했는데 아무도 몰랐고요. 놀라운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요즘이어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뭔가 투자하신 분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거를 주의하라던가 어떤 걸 좀 잘 보라던가 하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는 지금 금융시장 상황은 당분간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일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전에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분명히 시스템 안에서 일정 금액까지 예금만 보호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넘는 예금에 대해서도 다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기업의 주주들이 먼저 책임을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먼저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파이낸스의 기본인데 이번에 관련 채권 사태에서 벌어진 것처럼 22조 원 넘는 금액의 이 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다 상각돼 버리는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또 생기더라도 이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을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또 생길 걸로 보느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 그 은행에 돈을 맡겼던 스타트업들이 왜 예전만큼 예금을 맡기지 못하고 돈을 빼내가고 상황이 어려워졌느냐. 시그니처 뱅크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케이스가 이번에 이렇게 커졌느냐.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잡히지 않은 인플레에 마치 당황한 듯이 대응을 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먼저 안 좋아졌고 IPO가 줄고 자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가상화폐 가격이 빠지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던 상황에서 커다란 위험성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화 긴축의 충격이나 그 부담감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고 약한 부위에서 균열이 생기고 그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한 균열이 어디선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아직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고금리가 낮아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봄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그 시작일 수 있고 본격화되는 시기는 앞으로 더 뒤일 수도 있고 고금리의 충격이나 부담이 어쩌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오늘 조영우 연구위원님 모시고 경제와 통화정책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살짝 요약을 좀 하고 넘어가면은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일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 강도는 좀 마일드하다. 다만 이제 SVB 사태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도가 조금 강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경착륙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좋아질 게 올해는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 업황 포함,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포함해서 희망적으로 전망할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한국은행은 통화 긴축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렵고 아마도 동결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시는, 그리고 투자와 관련해서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는데 무슨 일이 또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뭐가 터질지 모른다. 라고 좀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저희 구독자들 분들께 짧게 한 말씀, 조언 같은 걸 해주신다면?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의 전환 시기와 관련을 해서 제 예상은 우리보다는 미국이 빠를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을 수 있다. 저희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 역전폭이 확대됐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낮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 만한 부문이 가령 수출이나 소비나 투자 쪽에서 잘 보이지 않고 통화 정책도 완화 기조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물가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상황이 길어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아주 중요할 걸로 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역시도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et's Deep Dive.